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역사가 주는 선물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문화 이야기를 머릿말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고 글자 굉장히 쉽습니다. 한자, 그죠? 그럴 문자에다가 화할 화자를 씁니다. 문화 하면은. 자, 여러분들은 문화를 뭘로 해석하시겠어요? 국가 경쟁력. 국가 경쟁력. 예, 좋습니다. 예. 문화가 융성하고 자유롭게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국가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죠? 저 앞에 있는 책 가운데 하나 가져가세요. 괜찮습니다. 예. 얼른 가져가세요. 문화는 그럴 문자 아닙니까? 그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성씨 가운데도 그런 문씨가 있죠. 그럴 문자인데 원래 문화에는 그럴 문자 옆에 실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실사자가 붙어 있으면 지금 한자로는 무슨 뜻입니까? 문양이란 뜻이에요. 그죠? 뭔가 문의를 넣을 때 쓰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럴 문자 옆에 실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꾸민다는 뜻이에요. 꾸며서 어찌어찌 변화된 상태, 바뀐 상태, 그게 문화죠. 그래서 사람의 삶이나 정신적인 삶이 됐든 물질적인 삶이 됐든 이 삶을 좀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켜서 된 상태가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문화를 해석하냐 그러면 세련되기라고 해석합니다. 세련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인 하면은 그러면 세련되게 하고 딱 맞잖아요. 그죠? 문화인 하면은 세련된 사람하고 딱 매칭이 되죠. 세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말투부터 시작해서 행동 거지, 그다음에 언어, 그다음에 자기 차림새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 스스로 거기에 만족하기 위해서 치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신적인 치장이든 외모에 대한 물질적인 치장이든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 상태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수준이 높은 사람은 세련된 사람이라고 부르죠. 한자로 문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련되기라고 저는 세련되기라고 문화를 풀이합니다. 이 화자까지 합쳐가지고 세련되기죠. 꾸며서 된 상태니까. 한국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저는 세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간에 이게 거칠어요. 그죠? 언어도 거칠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강의도 좋고, 그 다음에 문화생활, 영화,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좀 충실하게 하는 세련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 물론 거기에는 뭐가 뒤따라야 되겠습니까? 물질적 풍요로움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굳이 그것이 정비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한국에서 돈 많은 사람이 세련된 사람 찾기가 많지 않아요. 그죠? 자, 세련된 사람의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젊은 여성들한테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로 꼽는 게 뭡니까? 여기는 미혼 결혼을 앞둔 처녀들이었구나. 유머 있는 남자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세련된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유머입니다. 유머. 근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유머하고 서양에서는 유머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래전부터 유머에 대한 글도 많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중국의 유명한 수필가 하면은 누가 있죠? 이마당. 여기서 책 한 권 가져가세요. 이거는 순 편파적이야. 그죠? 나이 젊은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이마당이 누군지. 임어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어당. 린위 탕이라고 하는 그런 중국 발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 임어당이라는 사람이 유머에 관한 가장 많은 글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어당 수필을 책으로 2권 분량이나 번역을 해서 낸 사람이거든요. 여인의 향기, 유머와 인생 이렇게 책을 냈기 때문에 임어당 유머론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유머론은 사실은 서양에서 온 개념입니다. 동양에서는 없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조지 메리디스 같은 사람이 유머론이라고 하는 글을 수필을 써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더라고요. 유머는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인생의 깊이라는 것은 많이 살아야지 인생이 깊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0년을 살아도 이런 젊은 친구들도 얼마든지 수준 높은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그 나이에 있어서 섭취할 수 있는 또는 흡수할 수 있는 최고의 문화 수준을 흡수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애들이 얘기하는 개그나 뭐 말장난이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기쁨과 슬픔과 이런 부분들을 다 느끼고 아는 오감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사할 수 있는 그 유머고, 그게 유머가 바로 문화인의 첫 번째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한 나라가 적어도 선진국이다. 국민 소득으로 따지는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문화생활이, 시민들의 문화생활이 풍요로워야 되고, 그 문화생활의 풍요로움은 결국은 뭘로부터 오느냐? 자유로부터 옵니다.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간섭은 적게, 자유는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화를 융성하게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요소고, 봉건 왕조 체제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문화 융성기를 누렸던 중국의 역대 왕조의 공통점을 놓고 보면은 신하들이 제왕 앞에서 마음 놓고 유머를 구사한다는 거죠. 한 나라 무제가 굉장히 독단 통치를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하들하고 자유롭게 유머를 주고받은, 농담을 주고받은 그런 황제였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현종이나 당태종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신하들하고 나눈 대화들 가운데서 보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싱긋이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유머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여성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당나라 태종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최고의 명군 하면은 무조건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는 사람이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이세민이죠. 이세민의 통치 가운데서 가장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고 통찰력을 주는 건 뭐냐면, 또는 교훈을 주는 게 뭐냐 그러면 직언을 수용하는 거죠. 이거를 전문적인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납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받아들일 납자에다가 우리가 간한다, 바른 말한다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사관원이라고 조선시대 때 벼슬이 있었잖아요. 이게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임금한테 바른 말 해주는 관리가 사관원이란 말이죠. 그걸 간입니다. 그죠? 말씀원변에 들어있는. 그걸 납간이라고 합니다. 직언을 받아들이는 리더의 태도. 이게 납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당태종은 그런 점에서 최고의 명군으로 꼽힙니다. 신하들이 황제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뭐 꺼리낌 없이 했으니까요. 근데 이 당태종도 사람인지라 바른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신하들 가운데 바른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위징이라고 하는 신하였어요. 위징. 하루는 당태종이 조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후궁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장선우 왕후한테, 제가 기억으로는 장선우 왕후가 맞을 겁니다. 장선우 황후한테 씩씩거리는 겁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려요. 그랬더니 황후가 왜 그러십니까, 폐하? 그러니까 위증 이놈은 늙은이를 내가 죽여버려야지 안 되겠다고 막 화를 내는 거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문무백관이 다 있는 자리에서 내 체면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직언을 또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말 못하고 그 앞에서 자기 체면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후궁으로 돌아와가지고는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황후가 내실로 들어가서는 정식으로 조례복을 입고요. 나와가지고 당태종한테 큰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황후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축하드립니다. 감축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폐하야말로 정말 명군이십니다.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그 문무백관 앞에서 폐하한테 직언하는 신하를 받아들이시고 그런 신하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폐하야말로 정말 훌륭한 신하를 두고 있는 천하의 명군 중에도 명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축드리는 겁니다. 라고 큰 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화를 풀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고요. 그런 위증이 세상을 떠나자 당태종이 닷새 동안 조예를 파합니다. 닷새 동안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추모하는 겁니다. 위증을 추모하면서 문무백관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내가 평소 거울을 3개 가지고 다녔는데 오늘 그 가운데 거울 하나를 잃었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이게 당태종의 삼감이라고 얘기합니다. 3개의 거울이죠. 당태종은 평소에 나의 행실과 나의 언행을 바로잡아주는 3개의 거울이 있다. 나는 그 거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첫 번째, 역사의 거울. 사감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역사책을 늘 거울에다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치통감, 이 거울 감자잖아. 그죠? 그래서 사감이라고 역사의 거울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얼굴과 내 의관이, 복장이, 또 내 옷 매무새가 반듯한지 아닌지 비춰주는 진짜 거울이 있지. 이걸 동감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청동으로 거울을 주로 만들었으니까 동감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언행을 지적해주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거울이 있다는 뜻. 인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내가 인감을 잃었다. 인감 도장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닷새 동안 조예를 파하고 고골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고로 예로부터 유명한 정치가들이 됐든 간에 지도자들은 역사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곁에 바른말 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자기 언행을 바로 잡았습니다. 역사의 또 다른 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하고 그 다음에 2000년 세월을 격해서 모택동하고 장개석 모습을 이 두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초안쟁패 이야기로, 항우와 유방 이야기로 제 강의를 오늘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유방과 항우의 리더십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는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고 또 수많은 고사성어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두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조직이라는 측면 또는 인재라는 측면 또는 리더십이, 중국말로는 영도력이라고 하죠. 그죠? 리더십이라는 측면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유방의 성공을 도운 동양 출신의 인적 구성원들. 그래서 같은 고향 출신으로서 유방을 도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공신 집단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한나라 초기에 병목 위기를 넘기기까지 절대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유방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거죠. 대개 이제 정치나 정권 차원에서 학연, 지연, 혈연 3가지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지역인, 지연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왔죠. 실제로는 그렇고 정치 곳곳에 또는 정부 곳곳에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왔는데 그런 지연의 문제점들, 그 다음에 지연이 갖는 장단점들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우리가 통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유방의 인맥 집단입니다. 인맥들이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첫 번째는 두 사람의 리더십, 리더의 성격과 기질에서 나오는 리더십의 차이점. 두 번째는 두 사람을 도왔던 인재의 문제. 그 다음에 나아가서 세 번째, 이 인재들 가운데서도 인재 집단의 문제. 요즘 우리 집단지성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인재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거기에 이 초안쟁패 이야기에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가 조직, 그 다음에 국가 경영, 나아가서는 한 개인의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공부거리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항우와 유방입니다. 항우와 유방이고 왼쪽이 항우고 오른쪽이 유방이죠.
조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항우는 지금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그죠? 완전 무장 상태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유방은 술잔을 들고 있어요. 그죠? 두 사람의 특징이자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 가운데 하나고요. 그 이야기는 좀 더 뒤에 나옵니다. 자, 리더십을 얘기할 때 또는 성공과 실패를 얘기할 때 상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벌이 돼야 되는 거지. 같은 사람은 재미없어요.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극명한 대비 효과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분석과 연구의 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한 인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릴 때 오래 갑니다. 중국 같으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진시황 같은 인물이고 우리나라도 있죠. 그죠? 여러 사람 있습니다. 우리도 뭐 국부라고 불리는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박정희에 이르기까지 그 평가가 명암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진시황하고 비교는 안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논쟁이 되고 시비거리가 되고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려면은 선명한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된다. 두 인물이. 그래서 리더십은 대단히 상대적이고 라이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한 인물 또는 그 라이벌 인물들의 신상 정보를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게 뭐냐 그러면 이런 틀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그 어릴 때부터 학생들을 특히 젊은 친구들 잘 보세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의 내용을 표로 요약하는 능력을 기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런 인물들 같은 경우는 두 인물을 딱 놓고 두 인물의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자기가 생각하는 항목들을 나열한 다음에 저렇게 비교표를 만들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 나이입니다. 잘 보세요. 자, 유방은 기원전 256년에 태어났고 항우는 기원전 232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빼보세요. 그러면은 24년 차이예요. 띠동갑이에요. 두 사람이요. 24년 차이 난다고. 나이 차이가 저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앞으로 두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의 젊은 항우의 경험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예한 유방의 그죠? 노예한 그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인 한계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봉기했을 때 나이가 48살이고 한 사람은 24살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랫사람을 거느리거나 자기를 돕게 만들 때 또는 내가 아쉬울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48살 먹은 남자하고 24살 먹은 남자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연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어느 정도 어른 되면 다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회적 경험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연령이 가져다 주는 한계와 또는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꼭 사람들을 얘기를 할 때는 한 인물을 평가하거나 한 인물들의 일생을 쭉 여러분들이 추적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몇 년도 태어나가지고 몇 살에 죽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시대를 살았는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그걸 우리는 뭐라고 시대적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태어나기를 진나라 말기에 태어났죠. 그리고 본격적인 이 두 사람의 행적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진시황이 사망하고 난 다음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출신지는 두 사람 다 모두 강소성 사람입니다. 강소성. 강소성은 상해가 여러분들 만약에 지도에 찍히면은 상해 북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해 북쪽은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강소성이고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산동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소성입니다. 강소성 쫙 제일 끄트머리 북쪽에 표현, 풍읍, 중량리라고 하는 곳에서 유방은 태어났고요. 항우는 하상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여기도 역시 강소성 숙천인데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두 사람의 떨어진 그 위치가 길이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상식적으로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폐연, 풍읍 요 두 지명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주에 가면은 풍남문이 있죠. 그 다음에 전주에 가면 객사가 있어요. 전주 객사. 전주 객사 붙어 있는 객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전주 객사. 전주 객사의 이름이 풍패지관입니다. 풍패지관. 이게 풍읍하고 폐연에서 따온 객사 이름이에요. 풍남문도 풍읍의 남쪽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자기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유방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인 전주에다가 문도 세우고 하면서 전부 다 풍남문이라고 이름 짓고 풍읍의 남쪽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객사 이름도 풍패지간이라고 져가지고 유방의 고향을 연상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성계의 롤 모델은 중국 제왕들 가운데서는 유방이 롤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중국의 흔적들입니다.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이 주로 이름들이, 지명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전라남도 나주에 가면은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전라도가 왜 전라도인지 아냐? 물어봤더니 그거 뭐 대부분 다 모르더라고요. 뭐예요? 나주에 가면 그 전주하고 나주를 줄여가지고 전라도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전주하고 나주였기 때문에 전라도라고 합니다. 근데 전에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구분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냥 전라, 가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주에 가면은 나주에도 객사가 있습니다. 나주의 객사 이름은 금성관이라고 합니다. 금성관. 나주에 있는 산 이름도 금성산이고 산성 이름도 금성산성이에요. 금성은 어디서 왔냐? 우리나라 지명이 신라가 통일하고 난 이후로 경덕왕 때인가부터 한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한자로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지명을. 근데 그 유래는 누구로부터 나오냐 그러면 김춘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교과서에 보면은 신라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경덕왕 때인가 와서 한화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고 독서 삼품과 그런 거 배우셨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런 거 하면서 중국식 제도와 문물이 막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 시발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김춘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춘추가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고 싶어서 신라 내부적으로 누구하고 결탁을 하죠? 김유신하고 결탁하죠. 김유신은 김유신대로 가야계 출신으로서 신라 내에서 진골과 성골의 그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진골과 성골 출신 가운데서 든든한 자기 협력 조력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두 사람이 손을 잡잖아요. 손을 잡는 과정에서 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냐 그러면 김유신이 나서잖아요. 그 유명한 축구 사건입니다. 김유신이 자기 집으로 김춘추를 초빙을 해가지고 둘이가 축구 놀이를 한다고.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옵니다. 축구 놀이를 하다가 김유신이 일부러 김춘추한테 슬라이딩을 한다. 쫙, 그죠? 고의적인 태클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옷고름이 옷이 찢어진다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집에 가서 꼬매고 가라. 그래서 집에 데려오잖아요. 그리고는 접대를 하면서 자기 여동생을 들여보내잖아. 원래는 큰 여동생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작은 여동생이 큰 여동생 언니한테 언니 꿈을 사잖아요. 기억나세요? 언니가 오줌 싸가지고 신라 월성이 다 잠기는 꿈을 꾸잖아. 그래서 동생이 폐물을 주고 그 꿈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춘추가 옷 꼬매로 들어온 사이에 동생이 들어가서 하룻밤 둘이 동침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쇼를 벌입니다. 무슨 쇼를 벌이냐 그러면 멀쩡한 처녀가 처음 보는 남자하고 그런 짓을 했다고 김유신이 나무에 매달아 놓고 여동생을 불태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중매쟁이로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선덕여왕이야. 우리나라 역사가 무지 재밌어요, 여러분들. 또 왜 이렇게 재미있게 강의하는 사람이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죠? 삼국유사 보면은 엄청나게 재미난 게 많거든요. 제가 오늘도 잠깐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사마천 사기를 가지고도 이렇게 간푸지기를 가지고도 2시간씩이나 재미있게 강의하는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보면은 굉장히 재미난 얘기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현대 아까 말씀드린 세련된 문화의식, 또 예술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저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기껏해야 우리나라에서 그 삼국 유사를 가지고 만든 건데 초용 관계되어 있는 것들 왜 신기하게 귀신 나오니까 그죠 도깨비 나오고 그다음에 은행나무 침대라고 하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죠 그죠 그게 삼국 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정도다. 근데 삼국 유사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7세기에는 그 첩자 간첩들의 세계였기 때문에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읽어보면은 간첩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김유신은 간첩에 관한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도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봐서 역사를 대중화시키고 흥미를 끄는 그런 스타가 필요한데 설민석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나라의 곳곳에 남아있는 중국의 흔적은 일단 지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아까 김춘추 얘기하다 말았다. 그죠? 왜 김춘추와 관계가 있냐? 김춘추는 내부적으로 김유신하고 손을 잡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당시에 진골이나 성골의 신분으로 봐가지고는 김춘추가 왕이 될 확률이 별로 없었어요. 그 화백회의 이익을 통해 가지고 이제 뽑는데 왕이 될 확률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춘추가 김유신의 군사력하고 힘을 합쳐서 일단 내부적으로 자기 응원군을 만들어 놓고 신라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의 리더로서의 능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험을 감행합니다. 김춘추가. 그런 면에서 김춘추 대단히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뭘 합니까? 일본을 갔다가 고구려에 갔다가 중국까지 가잖아요. 고구려 갔다가는 감금당해가지고 억류당해가지고 죽을 뻔하죠. 못 들어올 뻔하지 않습니까? 토끼 간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지 재밌어요. 그리고 김춘추는 어디까지 가요? 중국까지 가요. 중국 가서 누굴 만나냐? 당태종을 만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세민을 만난다고. 이세민을 만나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 밀약을 합니다. 밀약. 백제가 계속해서 신라를 괴롭히고 뭐 신라의 대하상이 함락당하고 엄청난 그 수세에 몰려있는 상태였고 또 고구려까지 만약에 내려오는 날에는 신라가 이제 거의 전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신라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당나라 군대가 개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구원병을 요청을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밀약을 합니다. 당나라 군대를 보내주면은 내가 당나라의 제도와 문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겠노라 하고 밀약을 하고 와요. 그렇게 하고 와서 김춘추가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복장들, 그러니까 신라 복장을 당나라 복장으로 바꾸는 중국화 정책이 실시가 되고 그 결과물이 파이널을 뭐가 장식하냐 그러면 우리나라 이두식 지명을 모두 한자로 바꾸는 걸로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그 밀약 안에는 당나라 군대와의 그 밀약 안에는 만약에 고구려하고 백제를 물리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밀약대로 하지 않고 당나라 군대가 신라도 그죠? 그다음에 백제도 뭐 웅진도부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전부 다 통합된 삼국을 모두 다 통치하려고 해요. 그렇게 이게 이제 약속하고 어긋나니까 김유신이 노구를 이끌고 나당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나라를 우리나라에서 몰아내고 대동강 이남 땅을 간신히 강력으로 확보하는 그 과정이 신라 삼국 통합 과정입니다. 그 안에는 별의별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당나라 군대가 내려왔을 때 그 당나라 총사령관이 서린기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 부사령관이 누구냐 그러면 신라왕이 아니에요. 김인문이야, 김인문. 신라왕은 그 아래예요. 김인문은 당나라로 건너가서 신라하고 당나라 간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그 완전히 친당파로서 당태종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신라왕은 자기 형인 문무왕, 문무왕은 그 자기 동생보다 그 아래 원정군의 아래에 처할 만큼 신라가 굉장히 굴종적으로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신히 당나라 군대를 몰아냄으로써 삼국 통합이 완수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김춘추가 이세민, 당태종을 만나가지고 한 미락 가운데 하나가 한화 정책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한화 정책의 마무리가 우리나라의 지명을, 고유 지명을 한자로 바꾸는 걸로 마무리가 됐고 그 흔적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죠? 서울 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양, 한성. 그 중국에 있습니다. 호북성 무한이라는 곳에 가면은 한양이라고 있어요. 한강할 때 그 쓰는 그 호북성 무한시를 흐르고 있는 강이 이름이 한수예요. 그래서 한수의 북쪽이 한양이야. 그죠? 예, 한강 북쪽이잖아요. 거기가 한양이에요. 거기가 옛날에는 한강 남쪽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북쪽만 거기 조선시대 때 도읍이었잖아. 그밖에 뭐 거의 모든 지명들이 중국 지명을 갖다가 땄습니다. 참 뭐 오죽했으면 그죠? 폐연 풍읍까지 전주에 남아 있다. 그런 점도 상시로 알아두시면.